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출생 시 기대 수명의 장기적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통계를 담당하신 필자이신 홍석철 교수님을 모시고 건강 통계 중에서 특히 필자가 역점을 두고 작성했다고 생각되는 근대 보건의료 인프라 형성 및 발전과 국민 건강 지출과 건강 패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데에는 근대 보건의료 인프라가 구축되고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된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근대 보건의료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과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는 과정 및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조선의 근대적 병원은 19세기 말 일련의 개항으로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구 문물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며 당시 정치, 사회, 인구, 보건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집니다. 조선 말기 근대병원은 서양 선교 의사들의 설립한 선교병원, 관립병원, 그리고 일본인들이 조선 내 일본인 거류민을 위해서 만든 일본인 병원 등의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1885년에 설립된 광해원은 최초의 사립병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1899년 설립된 광제원과 1905년에 설립된 적십자병원을 통합해서 1907년 발족한 대한의원은 대표적인 관립 의료기관이었습니다. 병의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가 시작된 1910년에는 관립과 공립병원이 17개, 조선인이 설립한 사립병원 14개, 일본인이 설립한 사립병원 85개, 외국인이 설립한 사립병원 9개 등 총 125개 병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직전인 1943년의 병원 수는 총 181개로 식민지기 동안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일 의료기관들은 서양의학을 통해 만연했던 다양한 유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기여했으며 교육기관으로서 의료 인력의 양성의 싹을 틔웠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식민지기 전문학교와 대학을 통해 배출된 조선인 의사는 약 4,000명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박사학위자는 34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당시 인구가 2,5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실제 국민들이 받았던 근대적인 의료 혜택은 양적, 질적으로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기 의료 환경을 근대적인 의료기관과 인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조선인 의료의 대부분은 한의학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913년 의생규칙의 반포로 한의사들은 양의사보다 지위가 낮은 의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들의 수는 서양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보다 많았는데 1930년 기준 조선인 의생의 수는 4,596명으로 조선인 의사 수 921명의 5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약의 조제와 투약을 주로 하는 약제사, 약의 판매만을 하는 약종상, 의사가 없는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료 활동을 하도록 허락했던 한지의업 종사자, 그리고 종두 시술을 했던 종두 시술생까지 포함하면 한의학 관련 종사자 수는 6,7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식민지기 조선인의 의료가 상당 부분 서양의학보다는 한의학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적 의료 인프라의 확충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입니다. 앞서 소개한 1955년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선진의학의 도입 계기가 되었고 1960년에서 1970년대를 통해 기존의 서울의대, 연세의대, 경북의대를 뒤이어 11개의 의과대학이 설립되어 의학교육의 진일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1948년 국민보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인 사회부 출범, 그리고 1951년 국민의료법, 1954년 전염병 예방법, 1956년 보건소법, 1963년 의료보험법, 1966년 기생충 질환 예방법, 1967년 결핵 예방법 등 해방 이후 제정된 일련의 법안들은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법제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1976년에는 의료보험 당연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1977년에는 저소득층 의료 혜택 제도화를 위한 의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의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의료보험의 의무 시행 사업장 규모가 확대되고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그림 5A에서 제시된 보장률 추이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개인 의료비의 60% 남짓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2004년부터 14년에 걸친 본인부담 상환제 개선 등 일련의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림 5A에서 법정 본인부담률이 줄어든 것은 이러한 보장성 강화의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개인 의료비의 20%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입니다. 한편 그림 5B의 그래프는 연간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를 총 인구로 나눈 비율이 1992년을 기준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입원 환자 규모는 약 3배 증가했고 외래 환자는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같은 의료 이용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 소득 증대에 따른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건강 수명에 대한 수요 증가와 밀접히 관련됩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노령화가 되면 의료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국민 의료비 추이는 어떠할까요? 그리고 생활 수준이 발전되고 예상 수명이 늘어나면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요? 공공부문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국민 의료비 증가 추이에서 뚜렷하게 관측됩니다. 그림 6A는 GDP 대비 국민 의료비 비중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1970년대 2%였으나 최근에는 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비중은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향후 인구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수록 의료비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의료비의 재원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정부 및 의무가입 제도에 의해 지출된 공공의료비와 그 외 민영보험, 그리고 가계 직접 부담에 의해 지출된 민간의료비로 나뉩니다. 그림 6B에서 두 재원의 비중의 추이를 보면 지난 40년 동안 민간의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공공부문의 비중은 증가해온 것이 특징적입니다. 질병 예방과 퇴치, 보장성 강화, 그리고 건강 수명에 대한 수요 증가는 단지 의료 이용과 의료 지출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삶의 질도 개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3%였으나 불과 15년이 지난 2014년에는 43.1%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건강 문제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비율은 2005년 37.7%에서 2014년 14.6%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포괄적 생활 수준의 지표로 간주되는 성인들의 평균 신장은 1958년에서 1997년 사이 약 4.2%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물질적, 비물질적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로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소득 증대로 필요 이상의 영양을 섭취함에 따라 비만 인구의 비중은 1998년 25.8%에서 2013년 32.5%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생활 습관 및 환경과 관련한 만성질환의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7은 전체 사망자 중 주요 사망 원인별 사망자 비중의 장기 추이를 보여줍니다. 20세기 초 식민지 시기에는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 비중이 높을 때는 30%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2%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악성 종양으로 불리는 암에 의한 사망 비중은 20세기 초에는 매우 낮았지만 최근 30년간 빠르게 증가해서 지금은 30% 수준입니다. 물론 20세기 초에는 암에 대한 지식과 진단 기술의 부족으로 암 사망이 과소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자살 사망의 비중도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서 최근 전체 사망의 5에서 6%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 7의 장기 추이는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관측되는 패턴입니다.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만성질환의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서비스,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작성하신 건강 통계도 한국의 건강과 관련된 장기적인 변화의 여러 측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 한국의 건강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보강되어야 할 통계들도 있나요? 본장에서 제시하는 통계 자료는 지난 100년간 한국의 국민 건강의 패턴, 질병 퇴치 노력과 결과, 근대적 의료 인프라 구축, 최근의 의료 수요 및 이용의 증가 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950년에서 1970년대 건강 분야 자료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의 보건의료 부문은 진일보하였는데 다른 시기보다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격변기였기 때문에 자료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확인되지 않고 발굴되지 못한 자료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필자이신 홍석철 교수님을 모시고 근대 보건의료 인프라 형성 및 발전과 국민 건강 지출과 건강 패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건강 통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어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